안녕하십니까, 정두원입니다. 우리 친구 아이가 영화 이 친구의 명대사처럼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 진정한 친구가 있으신가요? 만나면 좋고 편한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외로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다문화인들의 진정한 친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문화인들을 위해 20년 동안 애쓰고 힘쓰신 분인데요. 소통, 화통, 능통, 정두원의 통큰 인터뷰에서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아시안 프렌즈 설립자이시자 현재 명예이사장님이시고요. 또 다문화 이해 강사도 하시고 하여간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김준식 명예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시안 프렌즈, 이름만 들어도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좀 이제 잘 알지만 시청자들 위해서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시죠. 네. 그 아시안 프렌즈는 이제 외교부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네. 그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국제개발협력 NGO라고 그러는데요. 뭐 월드비전이라든가 기아대책이라든가 이게 많은 이제 해외 가난한 이웃 나라들을 돕는 단체를 주로 이제 국제개발협력 NGO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시안 프렌즈도 예. 그 중에 한 단체입니다. 예. 저희들이 특별히 아시안 프렌즈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전 세계에 소위 그 가난한 극빈자들이 한 10억 명 정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세계은행이나 유엔 통계입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 중에 한 6억 5천 명 정도가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웃 나라들을 이제 돕자고 단체를 만들면서 뭐 길드 아시아가 한국에서 가깝고 네. 또 아시아 지역에 이렇게 많은 극빈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시아 지역부터 도우면서 우리 활동을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예. 아시안 프렌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잖아요, 아시아 하면.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시아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런 취지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아시안 프렌즈는 설립 단계부터 그 세계의 극빈자들,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저희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그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가서 돕는 것도 중요한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생각하지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이민자들, 예. 이주자들을 예. 저희들이 지원하고 돕는 것도 국제개발 사업의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많은 단체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목적으로 설립됐다면 우리는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역할과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가난한 나라 출신 다문화 가족들을 돕는 사업을 공동의 목표로 세우고 저희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한국에 이주해 온 외국인들 중에서는 또 가난한 나라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요새 네.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쪽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대강 짐작은 가지만 특히 아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딱 관심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신가요? 아시아를 이렇게 영역별로 좀 구분해 보면 동남아시아, 네. 서남아시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이쪽은 우리가 동남아시아라고 부르고 그러죠.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쪽은 되게 서남아시아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네. 그래서 서남아시아 쪽에 특별히 그 가난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GNP가 굉장히 낮고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서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한국에 결혼 이민자로 오거나 아니면은 그 일터에서 일을 하러 예.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대개 한 9개국 정도에서 많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한 50만 정도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아무래도 네. 숫자가 제일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쪽에 네. 집중하시게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네,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도 일부 오지만 네. 주로 가장 많이 한국에 일하러 오는 분들은 예.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예,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그분들을 도우려면
이제 NGO 지금 설립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 느낌이 회장님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돈을 많이 버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 NGO는 이제 그 설립자들이 자기 돈이 많아서 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NGO를 설립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대부분은 그 이게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예. 어떤 활동가들이 또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원자들을 모아서 예. 기금을 만들어서 NGO를 그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NGO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그 목적 사업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가난한 이웃 나라를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예. 많이 후원을 해 주십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잘 돕고 깨끗하게 또 효율적으로 예. 그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나 또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예. 돈의 문제지 돈이 많아서 네, 예.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돈이 많다고 봉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네. 돈이 없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나서서 이웃의 후원을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일 텐데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능하다는 네.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좀 이제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를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처음에 그 일하던 단체는 이제 아시안 프렌즈가 아니고 그 사단법인 세계 설린이라는 단체에서 사업국장 겸 외국인 근로자 센터 일을 하면서 이런 국제개발 협력 사업 부분에 제가 발을 들여놨습니다. 2001년도에 성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를 저희 법인이 운영을 시작했고요. 성동이라면 서울? 예, 예, 예. 왕십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당시에 그 고건시장님께서 아직 그때까지는 한국에서 제한 외국인을 위한 아무런 법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다문화가족지원법 그때가 언제예요? 2001년도입니다.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뭐 외국인 처우 개선법, 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많은 지원법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 특히 노동자들이나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아프고 또 뭐 길에서 쓰러지고 해고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아무런 그 관련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들을 돕는 일은 거의 안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대개 이제 그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이 상담을 하면서 작게 돕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고건시장님께서 특별히 나서서 이 일은 꼭 이게 민간 단체나 종교인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우리 서울시도 예. 이런 일을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약간의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 사단법인 세계 설린회가 성동에다가 성동 외국인 근로자 센터라는 그 저희 지금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센터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 최초의 다문화 센터를 2001년도에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은 전국에 한 200개 정도의 다문화 센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소위 그 공적인 퍼블릭 차원에서 이런 제한 외국인들을 돕는 기관이 아무도 없을 때 최초로 공공 그 외국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요새는 이제 지방에 많은데 다문화인들이. 네. 근데 서울에서 최초로 설립됐다는 게 좀 의외네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인지 예. 모르지만. 제가 느낌으로는 이제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또 결혼 이민자들이 많은 걸로 보통 일부 국민들은 이렇게 예. 체감적으로 느끼시지만 예. 비율로 따지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농촌에 외국인들이 많지만 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 뭐 포함해서 제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숫자가 많고요. 예. 두 번째는 서울입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인구가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고 예. 그래서 경기도 서울에 거의 제한 외국인의 50%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아시아인들이 이제 가장 다문화인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는 했는데 그 수치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저도 도대체 어느 게 맞는 수치인지 그런데 지금 이사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그분들의 그 규모랄까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제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법무부 산하 기구죠. 네. 매월 제한 외국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최근 통계를 보고 왔는데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한 외국인 총 숫자가 그 2017년 12월 31일 통계로 보면은 218만 명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통계네요. 예. 그리고 그 218만 중에 한 50만 정도는 50만에서 60만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예. 단기 체류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 미만 예. 한국에 와 있는 예. 뭐 외국 상사 주재원들이라든가 그렇죠. 관광객들이고요. 한국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분들은 이제 중장기 체류자라고 그러고 예.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분들이 한 150만 정도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 150만 중에 소위 이제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인 그 외국인 근로자 난민 또 결혼 이민자들 숫자는 예. 소위 그 외국인 근로자 전체 숫자는 한 60만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이 속에는 단순 노동자들도 있고 예. 또 뭐 외국어 강사라든가 이런 뭐 그 어떤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전문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한 4, 5만 되고 나머지 한 예. 55만은 그 이렇게 건설 현장이나 예. 중소기업 단순 공장에서 노무직. 일을 하는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예. 그리고 난민들 숫자도 한 3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요. 결혼 이민자들은 대개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선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분들이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머무르는 분들이 한 12만 3만. 그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인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한국에 이제 외국인 신분을 갖고 한국 남편하고 같이 사는 예. 분들 결혼 이민자 숫자가 한 26만 정도 됩니다. 예. 26만 명.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한국인으로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이 한 12, 3만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어떻게 다 그렇게 기억을 제가 잘하고. 어제 특히 방송을 위해서 좀 외워서 왔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걸 예. 표도 안 보고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할 평소에 정도로.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예, 그러니까요. 또 많은 데 전문가다우신. 가서 제가 다문화의 강사로서 뭐 대학교나 공무원 연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늘 다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전체 윤곽이 항상 제 머릿속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우리 방송에서는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예. 뒤에서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이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다문화인들을 도우면서 또 여기만 계신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직접 방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 국가가 총 이제 제가 볼 때는 다문화인들이 와 있는 국가가 한 46개 국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 네. 다 한번 돌아다녀 보셨어요? 다는 아니겠지. 다는 아니고 예. 이제 저는 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문화인이라 그럴 때 사실 넓은 의미의 다문화인은 미국인도 다문화인입니다. 물론이죠. 미국 대사님도 그렇죠. 우리 이주자 중에 예. 한 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선진국에서 온 이주자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자기 대사관에서 그 다 보살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그 대상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NGO가 관심 갖는 분들은 그 결혼 이민자, 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난민, 그리고 가끔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가난한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저희들이 대상으로 이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가난한 나라를 많이 다녀봅니다. 그러니까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아시아에서 비교적 이제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가 다 가난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제가 자주 가보게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나라들에 가서 이제 제가 작은 뭐 이렇게 아이들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부모 없는 아이들을 보살핀다거나 또 학교가 없는 데는 작은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여행 다닌다 하면은 이제 즐기러 다니는데 예. 이사장님께서는 즐기러 다닌 건 아니고 네. 그 어려운 지역만 찾아다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그 아시안 프렌즈에서 나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예. 그 여행하면 되게 이제 그 한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준이 되면은 이제 해외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일 첫 단계 여행이 패키지 여행이죠. 이렇게 예, 깃발 그렇죠. 들고 예. 가이드 따라다니는 여행을 하고 조금 수준이 높으면은 이제 테마 여행이라 그래서 뭐 예술, 뭐 학문, 무슨 뭐 건축 그렇죠. 이런 걸 보러 다니는 역사. 테마 여행이 있고 저는 가장 수준 높은 여행은 그 공정 여행, 나눔 여행, 영어로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투어라고도 부르는데요. 예. 그런 그
나도 즐기고 예. 이 지구 환경도 보존하고 예. 또 현지의 가난한 이웃들도 돕고 예. 이런 여행이 최근에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배낭 메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몸은 좀 고달퍼도 뭐 이렇게 열차를 타고 막 10시간, 20시간 3등 열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또 작은 게스트 하우스를 이렇게 다닌다든가 이러다 보면 몸은 고달퍼도 그런 가난한 나라 분들하고 함께 어울리다 보면은 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힐링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즐겁다. 그 얘기는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린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고 예.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상당히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산다는 게 너무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이건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아직 예, 그 예. 단계까지 못 가봐가지고. 네, 네. 근데 특히 뭐 기억나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인도를 자주 가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인도를 이제 IT 강국으로만 생각하고 계신데 인도는 IT 강국이기도 하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 세계 전체에서 소위 하루에 1.9불 이하로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을 우리 이제 세계은행에서는 빈곤선 이하 극빈자라고 부르는데요. 그 극빈자가 세계에 한 10억 정도 된다면은 인도에만 4억 명입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하다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풍부한 문화 볼거리도 있고 또 너무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도울 일도 많고 예. 그래서 인도에를 저는 자주 가고 예. 몸은 고달퍼도 항상 갔다 예. 오면은 굉장히 가슴 뿌듯한 그리고 나 스스로가 어떤 큰 보람을 안고 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매년 한 200명 정도 나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가난한 나라에 보내서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한 보름, 한 달 봉사활동 하고 온 대학생들이 예. 저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 네,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예. 돌아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나라 또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뭐 사업을 다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도 많이 닥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2009년도에 인도에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예. 물론 이제 단순한 뭐 여행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도울까라는 이제 일종의 탐사 차원에서 델리서부터 캘커타까지 보통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여행하는 여행 거리를 제가 한 12일 정도 배낭 메고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 중부에 오르차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그 오르차의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한 30분, 1시간 정도 그 인근 시골 마을을 갔습니다. 예. 정말 그때 놀란 게 이렇게 작은 소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가 TV에서 늘 보던 세계의 극빈자들의 비참한 모습이 예.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이 마을은 전기도 없고 먹을 예.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심지어 신발도 없고 집도 없어서 이렇게 움막 같은 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은 수십 대, 수백 대 문자를 터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 마을이 찬드라반이라는 마을과 로티아나라는 마을인데 그래서 찬드라반에 가서 우선 여기 학교부터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조그만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돌아와서. 예. 지금은 이제 그 찬드라반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설립을 했지만은 주 정부가 공립 초등학교로 인가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옆에 로티아나라는 인구 한 500명 정도 사는 천민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갔더니 또 학교가 없어요. 천민 마을이니까 당연히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도는 이제 계급 사회 아니에요. 예, 계급 사회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협약서를 촌장하고 조인식을 하는데 그 촌장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마을에 학교가 생기는 것이 1000년 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1000년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학교가 과거에는 없었다는 그렇죠.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사상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생긴 거죠. 그래서 예. 1000년 만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고 네. 또 그 학교에서 문자를 터득하고 하면서 하다못해 도시에 나가서 이제 문자를 터득하면은 뭐 식당 종업원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어떤 굶어 죽을 만큼의 그 극빈을 네. 걔들이 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너무 가슴 푸듯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보람만 얘기하시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난관도 많았을 텐데. 네, 가장 힘든 거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NGO들이 그 가난한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원조 사업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그 현지 파트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현지 파트너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저희들이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믿고 돈을 보내고 그분들이 그 돈을 정말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쓰고 하는 그 과정이 예, 소위 그 원조의 효율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그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NGO들이 또 세계의 그 국제개발 협력 사업을 하는 뭐 정부나 국제기구까지도 제일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네, 그런 네.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 돈을 뭐 함부로 쓰거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돌이켜서 예, 한국이 가난했을 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원조를 받으면서 예.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함부로 썼는가를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950년생이니까 예.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전쟁도 일어나고. 네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10살, 20살 크는 동안 뭐 제가 20살 크는 동안 한국은 북한보다 가난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해외에 차관도 들어오고 민간단체 원조금도 들어왔는데 예. 그 돈 정말 함부로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함부로. 기억이 네네. 나요. 예. 함부로 쓰고 막 이렇게 그 이제 배급하는 과정에서. 예, 배급하는 과정에서 예. 또 이렇게 뭔가 그 당시에 공무원도 그 돈을 또 자기가 갖게 되고 예. 또 뭐 고아원 원장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그 돈을 알뜰히 쓰기보다는 우선 자기 것부터 챙기고 예. 이런 소위 그 부정 유출이 꽤 많았던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닐 거라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파트너와 힘든 관계가 형성되면은 그래 옛날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30년 40년 후에는 최소한 우리 한국만큼 잘 살 수 있겠지.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오래 사셔야겠네요. 네. 그걸 보려면.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 또 굉장히 기뻤던 뭐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람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감동의 순간 같은 것도 많았을 텐데 네. 특별히 기억나는 게 계세요? 예, 제가 한 2006년도에 그 몽골에 갔었습니다. 예. 그 울란바토르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제 바가노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바가노르에 그때는 이제 사막화 방지 사업이라 그래서 나무 심기 운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그 바가노르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저를 만나서 우리 마을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된다고 이 아이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간청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모금을 해서 조그만 한 20평 되는 이제 그 꿈나무 센터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요. 예. 그 꿈나무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소위 그 기초 생활이 아주 최선 필요한 뭐 난방비라든가 그 이렇게 그 식사라든가 또 아프면 약값이라든가 학교에 최선도 갈 수 있는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몽골의 꿈나무 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지금은 몽골에서 이렇게 대학생이 되고 또 그중에 한 학생은 자기가 의과대학에 가서 자기보다 더 가난한 분들을 치료해 주겠다는 그런 그 대학생도 그중에서 배출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주 기쁘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이 또 이제 유학도 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학을 옵니다. 오죠. 예. 한국에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13만 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예측한 것보다, 목표 세운 것보다 훨씬 넘게 유학생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 오는 유학생들이 절반 정도는 이제 중국에서 오지만 그 외에 이제 아시아 지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서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가면은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사실은 그 한류 문양의 천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렇게 통상, 외교,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마치 우리 그 60년대, 70년대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유학 갔다 오면은 예,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미국서 유학하고 오면 친미 주제가 될 예. 수밖에 없고 독일서 유학하고 오면은 친독 인사가 될 수밖에 없듯이 이 한국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은 저희들이 정말 잘 보살펴서 그렇죠. 예, 우리 그 한국과 중요한 이렇게 외교 통상 관계에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훌륭하게 키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도 이제 좀 말씀 나누겠지만은 오히려 반한주의자가 돼갖고 돌아가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이 화제거리를 이제 예. 보도하기 때문에 예. 특별히 그런 경우를 많이 보도하긴 하지만 예. 한국에 전체적으로는 와서 이제 극단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간 외국인들이 예. 많은 것처럼 보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99%다 아,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잘 살다 돌아갑니다. 예. 네, 아이, 다행이네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유사장님이 이제 아시안 프렌즈를 설립을 하시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다문화를 위해서 일을 해오셨는데 어렸을 적부터 뭐 그런 꿈을 가졌을 리는 만무하고 어렸을 적 개인적으로 꿈은 어떤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다가 예.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이제 네, 그것 네. 때문에 그러는데 뭐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지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네. 저는 이제 강원도 영월이 고향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길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은 오지죠, 이제 오지. 상당히 좋은 관광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언젠가 가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 길도 없었고 이렇게 예. 첩첩산골이어서 뭔가 이렇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소재거리가 참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늘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네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에 가서 제가 예.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 어렸을 때 기억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영월에 가면은 박물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그 일은 잘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저렇게 박물관을 많이 짓나 이제 그랬는데 네, 아이들이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꿈을 키울 수 있는 예.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서 이제 대학을 가면서 제가 경제학과를 갔는데요, 대학을. 예. 그때는 이제 가난한 시골 유학생이었으니까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를 가면은 내가 경제인이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했고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많은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저에게 당시가 이제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아직 굉장히 가난할 때고 국민소득 1인당 500불 미만이었을 그렇죠. 때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저에게 굉장히 인상을 준 몇 분의 신학자와 교수님들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 우리나라에는 너무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공장에서 일하는 공순이 공돌이들 그때는 그렇게 불렀죠. 예. 네. 라고 부르는 공장 노동자들 보통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 그렇죠. 예, 15, 16. 학교를 가는 예. 대신에 공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일했죠. 예. 그래서 16, 17, 18 되는 청소년들이 서울 구로공단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노동 현장이 상당히 비참했고요. 예. 또 이제 저고가 정책이 중요한 그 기반이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었기 때문에 당시는 농민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제 청계천이나 중량천 이렇게 뚝방길에 판잣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게 교회 학교에서 저희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라는 이웃이 저들이다. 예. 저들을 사랑하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제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때 청년이니까 이제 저 정의감도 있고 열기도 있어서 나는 대학을 졸업받고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저분들과 함께 저분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다. 예. 그런 결심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쯤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대학교 졸업받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그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작은 복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복지관 총무를 월급은 뭐 대기업 월급의 한 절반 정도도 안 됐지만 복지관 총무로 제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벌려고 경제학과를 갔는데 네. 이제 오히려
돈을 쓰는 쪽으로 이제 네. 일을 하시게 됐는데 예. 그 계기가 됐던 이제 그 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 보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보입니다. 그 네.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예. 그러니까 편안하시고 굉장히 네. 인자해 보이셔서 예.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셨나 할 정도로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네. 험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예. 예, 근데 하여간 이제 그 정도로 개인적인 일은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이제 다문화에서 다시 돌아오면은 다문화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오해와 편견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까는 그게 일부분이라고 하셨지만은 아직도 무시하고 차별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그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끔한 지적이랄까 그런 거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이제 그 생태학자들이나 그 산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게 숲이 그 다양한 수종이 살고 있는 숲이 건강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 사는 제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지금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한 5% 이상 되면 그 사회를 다문화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금방 5%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정부가 강하게 펴도 방법이 인구가 없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국력과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민을 받아들일 수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은 당장 중소기업의 노동자가 부족하고 농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가 그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 이민자를 각계각층의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민국은 지탱하기 어려운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민 정책은 전 개인적으로 단순히 이게 한국에 와 있는 다문화 가족을 돕는 복지 정책을 벗어나서 예. 인구 정책, 사회 정책, 성장 정책, 예, 노동 정책 예. 이런 그 아주 종합적으로 정부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제 이게 다문화 가족들이 아직은 불우이웃하고 거의 동등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 편견이 예, 있죠. 예. 모든 정부의 정책 문서나 또 신문의 기사를 보면은 다문화 가족은 불우이웃 중에 하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곧 우리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하면은 다문화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다문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이민자나 이주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다문화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다원성, 문화적인 다양성, 또 인종적인 다원성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엄청나게 갈등의 그렇죠.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 한국 경제, 한국 문화, 또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해 보면은 세계적으로 이게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나라가 그게 큰 나라가 되죠. 네, 큰 나라고 되게 발전된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 캐나다, 호주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방된 나라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종적인 문화적인 다양성은 오히려 한국 사회를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렇죠. 하나의 이게 어떤 이제 지난 정부가 흔히 쓰던 말입니다만 창조 경제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아주 제가 공감이 가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점에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총균세라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이 이제 왜 유럽이 지금까지 세계를 제패하는 문화를 형성했는가 그 과정을 이제 되짚어 보는 그런 책인데 그 책을 왜 쓰게 됐냐면 그 뉴기니에 있는 친구가 이제 저자한테 물어봐요. 네. 우리 사람들은 서구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열등한가? 네.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유럽이 세계를 제패할 때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우열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과
또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네. 역사적으로 이제 밝혀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인종적인 편견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암암리에 많이 가지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동남아시아에 이제 우리보다는 못 살지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우수한 두뇌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똑같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민 정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많이 유치해서 교육시키고 해서 우린 돌아가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면은 그게 우리나라의 자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사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네. 세계에서 그 이민자, 난민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뭐 몇십만 명 차원이지만 독일은 예. 몇 백만 명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세계 경제가 아무리 침체기라도 탄탄한 경제를 유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메리클 총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지난번 난민들도 개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연간 수십만 명씩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수십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인도주의적인 선한 의지도 있겠지만은 예. 그보다 이분들이 독일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생산력이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거기서 우수한 두뇌가 소비자일 수도 나와서 있고요. 예. 천재가 나와서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독일한테 선물을 줄 그렇습니다. 수도 네.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이사님께서 많은 그 다문화인들 가정이나 이제 일하는 분들을 봤을 테니까 그 중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아주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우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기에 우리 국회의원,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의원. 예, 또 우리 방송에 나오기도 하죠. 네, 이자스민 의원님, 제가 이제 의원 되기 전서부터 가깝게 지내던 분인데, 한국에 와서 정치적으로도 성공했고, 예, 또 개인적으로도 성공했고, 예, 또 뭐 연예인으로서도 또 성공했고, 예. 또 아들도 잘 키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또 경기도 의원을 했던 이라 의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이라 듣기만 의원은 했는데. 본인이 이제 몽골 출신인데요. 본인이 다문화 가족이면서 또 그 많은 다문화 자조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다문화 가족 전체 다문화 가족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 외에 아시비라는 파키스탄에서 온 아주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인 아가씨와 결혼을 해서 예. 지금은 법무부 산하의 다문화 가족 이게 상담센터에서 예. 상담을 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아는 분은 또 파키스탄 분인데 한국에 와서 파키스탄 식당을 열어서 굉장히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미국에서 다문화 가족으로 가장 성공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김용 세계은행 총재님이라든가. 그렇죠. 예. 또 지난번에 한국 대사로 오셨던 예. 성김 대사도 사실은 미국에서 보면은 다문화 가족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깝죠. 그렇습니다. 훌륭한 네. 인재를 뺏겨서. 예. 그래서 미국은 원래 다문화 가족이지만 그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듯이 우리나라 와 있는 다문화 가족들도 굉장히 건강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또 코리아 타임즈하고 함께 한국 다문화 청소년상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년 이제 상을 주는데요. 전국의 청소년들 중에서 훌륭하게 자라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을 이제 수상 대상자를 심의하면서 저는 매년 한 번씩 큰 기쁨을 맛봅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로서 이미 스포츠계, 예술, 또 학업 분야에서 또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는 그런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래, 내 믿음이 맞았다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국의 중요한 이제 자원이 되고
그 김영 총재나 성김 대사처럼 그렇죠. 예,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중요한 외교 통상 전략, 외교 통상 분야의 훌륭한 전문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역사가 아직은 일천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역사가 길어질수록 이제 그런 인재들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나라의 진짜 애국자십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정부도 예. 또 다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부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질문해 드릴게요. 그 정책은 지금 큰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뭐 지금보다 보다 잘해야 되겠죠. 정책에 많이 참여하셨죠. 네, 네. 예. 제가 이제 총리실의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도 했고, 또 여성부 뭐 다문화 가족에도 제가 참여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991년도에 소위 그 해외 연수생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이제 들여오기 시작했고,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정부가 이들을 위해서 법을 만든 거는 그 2004년도에 그 소위 노동 허가제,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고요.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생겨났고, 예. 2007년도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법무부가 만든 법이고요. 예. 그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만든 예. 거고,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여성부가 만든 겁니다. 여성가족부.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제 법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한국의 다문화 가족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지만 이제 저희들처럼 이제 다문화를 연구하는 분들이 만나면 항상 너무 이게 다문화 정책이 좀 산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예. 총리실에 다문화 정책국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예.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겠네요. 예, 뭐 다른 나라는 이민청 같은 걸 예. 설립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문화 가정 얘기 중에서 이제 국내 정착 이제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지만은 네. 일단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그 언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이제 정부 부처나 민간 단체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습 과정이 가장 큰 일인데 그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한국에 온 지 한 10년 돼도 일상적인 생활 회화는 하지만 취업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죠. 네, 예.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취업을 못하게 되고 또 한국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성부 공무원들 만나면은 한국어 학습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예, 공무원들은 뭔가 새로운 것, 튀는 것, 신문에 나는 특별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모든 부처의 일관성 있게 말씀드린 것은 예. 외국인들에게 특히 결혼 이민자들이나 다문화 가족들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말씀을 예. 드립니다. 네. 제가 질문을 잘 드렸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포함해서 다문화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그 중에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네.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특별히 이렇게 조언할 얘기가 있으신지요? 우선 인종차별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고요. 네. 네. 우리 한국인들은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우리도 또 이렇게 아시아 지역 친구들을 차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적인 이제 소위 그 문화 수용성 조사를 해보면은 유럽 18개국의 평균 지수가 한 70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우리 한국의 문화 수용성 지수는 한 30 정도 됩니다. 너무 낮네요. 네. 과거보다 많이 올라가긴 그것도 올라간 했습니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대개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일수록 또 저학력자일수록 저소득자일수록 외국인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 수용성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문화 가족의 한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소위 그 제가 그래서 그 이 문화 수용성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그 다문화 가족을 인종차별하는 것은
그 인종차별 당하는 그분들이 우리보다 못해서가 아니고 인종차별을 하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준인 도덕적인 수준이 그렇죠. 낮아서 예.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수준이 낮아서 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종차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동남아를 다녀왔는데요. 물론 이제 생활 수준은 굉장히 낮죠. 하지만은 그분들이 과연 우리보다 행복이 지수가 낮을까?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그 의문이에요. 굉장히 네.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행복이 거기에 따라가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낮게 보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따져볼 때는 자신이 없죠. 네. 예. 자, 이런 질문 혹시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네. 빈곤 지수도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외국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신경을 쓰시느냐 이제 이런 비판 아닌 비판 네. 안 받으셨어요? 단골로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강의하러 가거나 세미나 할 때 단골로 네. 질문을 받는데 저는 이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가난한 나라를 돕는 거는 이렇게 인도적으로 돕는 거는 그거는 국제사회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도리 중에 하나다. 그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 한국의 국격을 높이기 위한 예,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예, 소위 사회적 자본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인도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잘 사는 나라, 부자 나라가 해야 될 도리이고 이 도리를 안 지켰을 때 우리는 오히려 국제적인 위상이 낮아지고 졸부가 되는 거죠. 브랜드 가치가 낮아져서 예.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이제 6.25 이후에 지금까지 해외에서 받은 원조 액수가 한 그 127억 달러 정도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건 오래전 얘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 한 그건 이제 1,200억 달러 그렇게 되겠죠. 예, 정도 될 겁니다. 그 원조가 없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 많은 원조를 했던 그 선진국 소위 그 부자 나라의 거지가 없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그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제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같은 이웃 사람을 돕는다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갚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가난의 정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 네.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것은 직업이 없어서라거나 예. 뭐 잘 먹지 못해서이지 예. 못 먹고 굶어 죽는 단계는 그렇죠.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위 그 세계은행이 얘기하는 빈곤선 하루에 1.9불 이하로 사는 분들은 그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특히 아이들은 질병에 그렇습니다. 네. 노출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예, 하여간 오늘 이제 얘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사장님 그동안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전문가답고 그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구나 하는 게 저절로 느껴지는데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제 다문화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꿈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호주 정부가 내걸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이민이냐 멸망이냐. 이 호주 정부의 구호였습니다. 특히. 예. 2차 대전 이후에 호주의 인구가 700만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넓은 땅에. 네, 네. 그러니까 700만 명을 갖고는 호주의 경제력도 국방력도 유지할 수 없을 때 호주는 소위 백인 중심주의, 백호주의를 버리고 대폭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2,200만, 2,300만 대 인구를 갖게 되었고요. 또 호주는 270개 민족이 함께 살면 260개 언어를 가지고 살면서 2011년도에 세계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살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들, 물론 당연히 한국인의 일원입니다. 일원이고 한국인들은 그들과 함께 살 때 우리의 그 미래가 있고 예. 한국이 그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예. 이제는 이게 다문화, 다종교, 다인종 사회를 받아들이고 예. 모두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다문화 TV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아, 네. 왜냐면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돕는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제가 네. 마지막을 2번이나 얘기하는데. 이 프로에 나오시면 공식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네. 예. 다문화란 무엇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씀 주시면 어떤. 네. 다문화라는 말, 다문화를 잘 간단히 요약해서 예. 다문화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인이 함께 사는 사회다. 네. 그렇게 저는 늘 정리를 해냅니다. 네. 그리고 다문화는 이제 한국 사회의 미래의 성장 동력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란 말이 제 귀에 꽂힙니다. 예. 예.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한 번 더 모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친구가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높은 스펙도 대단한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데요. 다문화인들의 좋은 친구로 마음을 열고 조금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 화통, 능통, 정돈의 통큰 인터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